안녕하세요. 선교 문학 산책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지구촌이 강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2018년 2월을 맞이했습니다. 2월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달인데요.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영적 훈련을 쌓는 절기입니다. 대표적인 2월의 메모 살펴볼게요. 2월 9일 금요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고요. 또 2월 14일 수요일 제2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고요. 2월 16일 금요일 설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쁜 기도문을 받았어요. 카톡으로요. 제목은 몸기도라는 제목인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너무 아름다운 기도문이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머리.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눈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보게 해주세요. 누군가와 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해주세요. 코. 하나님, 오늘 내가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숨을 내뱉을 때마다 내 속에 부정적인 것들을 쫓아내게 해주세요. 입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주십시오. 발입니다.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지도록 해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손. 하나님,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을 때 나를 통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해주세요. 네, 이것을 영혼의 샤워라고 한다는데요. 언제나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지체 장애인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어느 여인의 글입니다. 이 글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뾰루퉁에서 랄랄라로. 나는 다리가 예쁘지 않습니다. 다른 여자들의 쭉 빠진 각선미가 참 보기 좋을 때마다 무통 같은 내 다리를 거울에 비춰보며 큰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그러나 지체장애인, 그것도 휠체어에 의지하며 사는 장애인과의 만남은 김장용 무 같지만 굵고 튼튼한 내 다리를 감사하게 했어요. 처녀 때부터 이제까지 내 다리는 예쁘지 않기로 소문이 났어요. 그러나 발목이 굵기 때문에 신방 다닐 때 많이 걸어도 피곤을 쉽게 느끼지 않고요. 때로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다리를 혹사해도 참고 견딜 수 있음을 감사드리지요. 또 다리 예쁜 여자가 아니기에 혹 가지 말아야 할 곳은 꿈도 못 꾸는 내가 오히려 축복받은 게 아니겠어요? 나는 눈이 예쁜 여자도 아닙니다. 한때는 쌍꺼풀이 예쁜 눈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내 눈에 손가락으로 쌍꺼풀을 만들어 보기도 하면서 이러면 훨씬 예쁠 텐데 하고 중얼거리기도 했었지요. 그러나 시각장애인들과의 만남은 쌍꺼풀 없는 내 눈일지라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책을 녹음하거나 복음성가를 점역하면서 그들의 눈이 되어주기를 원하게 되었지요. 다리나 눈뿐 아니라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특히나 부러워했답니다. 병원 근무 시절 외로운 밤이면 더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 찬양으로 위로해주고 싶었지요. 그러나 내 목소리로는 더 큰 고통을 줄 것 같아서 망설이곤 하다가 내게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세요 하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었던지요. 그러나 아무런 응답 없이 여전히 내 목소리는 몇 사람 앞에서도 자신감을 잃었었는데 얼마 후 농아인들을 만나면서 비록 아름다운 소리는 아닐지라도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귀와 입이 되어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노래나 말이 다 그런 것이죠. 지나치면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한 게 아니겠어요? 좋은 음성,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보다 절제하고 다스려서 꼭 필요한 말, 능력 있는 기도에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건 말이에요. 농아인을 만나면서부터는 목소리 컴플렉스는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나는 수화를 배워 그들의 입과 귀가 되기로 했답니다. 날씬하지 않은 다리, 쌍꺼풀 없는 눈, 투박한 목소리, 거기에다 이번에는 여자답지 않게 굵은 팔을 보면서 남자의 보호 본능을 일으킬 수 있는 가녀린 팔목과 팔이면 얼마나 여성스럽고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내 팔을 만지면서 사모님 뚱뚱 보네요 하면 나는 애써 변명하지요. 아니라고, 팔만 굵은 것이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은 나를 뚱뚱보러 안답니다. 여자답지 않게 굵어서 속상한 나의 팔. 그러나 팔이 굵기 때문이 아닌 튼튼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 소화 통역에도 팔이 아프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요. 뇌성마비 아이들을 휠체어에 태우기 위해 튼튼한 팔로 번쩍 들어 올릴 수도 있으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처녀적에는 쉽게 바뀌지 않던 불평의 조건들을 중년 부인이 된 지금 모든 것을 감사로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 결혼하기 전에는 속상해서 밥도 굶어보고 물도 안 먹어봤던 못난이. 그러고 보니 나의 모든 약점들을 들춰낸 꼴이 됐네요. 형편없는 외모라고 놀라지는 않을런지요. 어쩌면 가을 여자, 추녀를 연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의 나는 대단한 자부심 속에 산답니다. 장애, 지독한 육체적 장애를 가지고도 기쁘게 사는 많은 사람들. 그들이 내게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해주었지요. 사실 말이지 외모만 가지고 평생을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는 없잖아요. 진짜 장애인은 늘씬한 다리나 리즈 테일러 같은 눈매보다 내면의 미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일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오늘의 단편입니다. 아버지. 로젠티가 학교에서 막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낯선 남자의 구두가 한 켤레 놓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로젠티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사내가 엄마와 마주 앉아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선 남자는 말끔한 정장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체격이 왜소한 데다가 얼굴 역시 볼품없게 생겨 그다지 호감 가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로젠티 왔구나. 엄마의 떨리는 음성으로 보아 로젠티는 낯선 남자가 엄마의 새 남자친구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로젠티의 아버지가 죽은 후 늘상 새로운 남자들을 번갈아가며 집안으로 끌어들이곤 했었습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아 로젠티로서는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떤 남자는 한 달여 정도 로젠티네 집에서 살다가 온다 간다는 말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져 버리기도 했고, 또 어떤 남자는 잘 지내다가도 엄마와 크게 한번 싸우고는 그 길로 영영 집에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도 사실은 엄마의 바람기 때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로젠티는 처음 한동안은 엄마가 새 남자친구를 데리고 올 때마다 한바탕씩 난리 법석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차츰 지나면서 아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말리고 설득하고 타일러도 타고난 엄마의 남성 편력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도 이젠 한물 갔나 보지? 예전에는 그래도 제법 폼나는 사내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더니 이제는 저런 폐물까지 상대하는 걸 보면 말이야. 로젠티가 빈정대듯 말하자 엄마는 버럭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따귀라도 후려칠 자세였죠. 그러나 손님을 의식해서 그런지 애써 웃음을 지으며 다정스러운 목소리로 타이르듯이 말했습니다. 얘야, 아유, 손님 앞에서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러지 말고 잠시만 거기 앉거라. 너한테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어서 그래. 로젠티는 들어봤자 뻔한 이야기라는 투로 콧방귀를 흥 뀌며 고개를 옆으로 획 돌려버렸습니다. 인사해라. 이분은 레퍼트 브레이스 씨로 우린 다음 달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해.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이분을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따르기를 바란다. 설마 이 양반은 지난번 그 인간처럼 엄마 없는 틈을 이용해서 나를 범하려고 잠자는 내 얼굴에 칼을 들이밀지는 않겠지? 로젠티의 말이 끝나자 엄마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는 바르르 떨면서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얘는 그게 무슨 소리야? 아참, 그러고 보니 아직 저녁 식사를 하지 않아서 배가 많이 고프겠구나. 잠시만 기다려. 내가 금세 식사를...
엄마는 도망치듯 방 안에서 나갔습니다. 손님이 가고 나면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렸다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폭력까지도 서슴없이 휘두를 엄마였지만 손님 때문인지 품위를 잃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로젠티가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불쌍하다는 듯 낄낄낄 소리내어 웃고 있을 때였습니다. 죄인처럼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레퍼티 씨가 톤이 없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구나. 나 때문에 괜히 내가. 비록 외적으로는 전혀 볼품이 없었지만 레퍼티 씨의 두 눈은 그저 한없이 착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로젠티는 여전히 환한 어투로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내 친아버지라도 된 듯한 어투군요. 이봐요, 레퍼티 씨,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그동안 당신보다 훨씬 더 젊고 건강한 남자들이 수도 없이 우리 집을 들락거렸지만 거의 대부분 한 달도 못 버티고 이 집에서 다 도망쳐 버렸다고요. 괜한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요. 좋은 말 할 때 다른 여자 찾아서 떠나는 것이 당신 신상에도 이로울 거예요. 얘야, 그동안 아무리 엄마의 행실이 좋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마를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란다. 아까는 마치 내 아버지가 된 것처럼 말하더니 이번에는 선생님이라도 된 듯한 말투군요. 내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구나. 난 내 엄마를 사랑해. 진심으로. 사랑이라고요? 누구나 처음에는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사실은 엄마의 몸뚱아리가 탐나서 그러면서. 치! 만약 내 엄마의 육체가 탐나서 그랬다면 차라리 돈을 주고 여자를 사면 샀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내 엄마를 상대로 내 욕구를 해소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엄마와 함께 있고 싶어서 그런 거란다.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난 고아로 태어나서 50이 넘는 나이 동안 평생을 혼자서 지내왔었다. 그래서 늘상 가족에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았었지. 그러나 막노동을 하며 하루살이처럼 사는 이 볼품없고 가난한 나한테 시집 오겠다는 여자는 없었어. 그런데 얼마 전에 우연히 내 엄마를 만나게 되었단다. 엄마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모든 일들을 나에게 사실대로 다 털어놓았어. 그러면서 내 얘기를 꺼내더구나. 앞으로 남은 자신의 인생을 이젠 딸아이를 위해 살고 싶으니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이다. 그저 그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만 되어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순진하게도 엄마가 한 그 말을 고집 곧대로 믿어요? 믿는다. 엄마가 나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엄마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나오고 있었어. 그건 거짓이나 위선의 눈물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눈물이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람을 보는 눈이야. 거짓과 진실을 구별해낼 수 있는 마음의 눈 말이다. 아저씨가 잠시 착각했을 거예요. 엄마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한테 이런 말 하기는 좀 뭐하지만 사실은 나 남자고시를 못한다. 예전의 사고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엄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만약 엄마가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시킬 수 있는 사내를 찾았다면 나같이 못생기고 허약하고 가진 것 없고 거기에다 남자 구실도 못하는 사람을 거들떠보기라도 했었겠니?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냐고 하겠지만 엄마와 난 서로를 사랑한다. 진심으로.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남아 같이 지내고 싶어서 결혼을 하려는 거야. 제발 우리들의 결혼을 허락해다오. 비록 너와는 피 한 방울 섞이지는 않았지만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마.
레퍼티 씨는 이전에 로젠티의 엄마가 집안으로 끌어들였던 사내들과는 여러모로 달랐습니다. 뭐랄까요? 아직 세상 물정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처럼 한없이 선량하고 진솔해 보였으며 악이나 사심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강경 일변도로 나가던 로젠티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경멸과 환멸의 대상이었던 엄마의 새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레퍼티 씨에 대한 로젠티의 거부감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랑 동거를 하든 결혼을 하든 두 사람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당신들의 자유니까요. 대신 날 당신의 딸로 취급하거나 당신이 내 아버지로 대우받기를 바라지는 마세요. 죽는 그 순간까지 난 당신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절대로요. 로젠티는 끝내 엄마와 레퍼티 씨의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예전처럼 딸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결혼식을 올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정식으로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원이었던 레퍼티 씨의 갑작스러운 반대로 그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건 순전히 로젠티에 대한 레퍼티 씨의 배려 때문이었습니다.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법에 따라 자식은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법적으로 새아버지의 성을 따라가야 하는데 레퍼티 씨는 로젠티에게 친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물려주기 위해 일부러 정식 결혼은 물론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인 채로 레퍼티 씨와 엄마는 곧 동거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로젠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의 새 남자가 집안에 들어와 사는구나. 저러다 며칠 있으면 또 나가겠지? 하는 식으로 두 사람의 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고 관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난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로젠티가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막 교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일기예보에도 없던 소나기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산을 가지고 온 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당시 로젠티는 때 아닌 여름 감기로 심하게 고생하던 터라 자칫 비라도 맞게 되면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였었습니다. 비가 그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로젠티가 끝내 포기를 하고 빗속으로 몸을 막 던지려 할 때였습니다. 한 손에 우산을 든 자그마한 체구의 사내가 숨을 헐떡이며 로젠티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어휴, 내가 제때 시간을 맞춰서 왔구나. 얘따, 여기 우산. 얼굴이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기로 흠뻑 젖어있는 상태에서 가쁜 숨을 내쉬며 우산을 건네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양아버지인 레퍼티 씨였습니다. 공사장에 나가는 레퍼티 씨는 비가 내리는 날이 비로소 쉬는 날입니다. 그런데 작업복 차림으로 찾아온 것으로 보아 어디에선가 일을 하다가 비가 내리자 감기 걸린 로젠티 생각이 나서 우산을 들고 급히 달려온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로젠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인 듯 한동안 두 눈만 커다랗게 치켜떴습니다. 창피하게 학교는 못하러 찾아와요. 아이 참. 약간의 고마움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로젠티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화부터 버럭 냈습니다. 그리고는 레퍼티 씨의 우산을 낚아채듯 빼앗아 쓰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휙 가버렸습니다. 그 후 로젠티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양아버지인 레퍼티 씨는 비만 내리면 우산을 들고 습관처럼 로젠티를 마중 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로젠티는 그런 양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무안할 정도로 질책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로젠티가 직장 일을 끝내고 퇴근을 하기 위해 회사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매섭게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쏟아진 비 때문에 온갖 야단 법석을 다 떨었지만 로젠티만은 자판기 커피를 뽑아 먹으며 느긋한 표정으로 겨울비를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약간만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나처럼 양아버지인 레퍼트 씨가 우산을 들고 나타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날따라 양아버지인 레퍼트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늦어도 30분 안에는 나타났을 텐데 1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더 기다려도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비를 감상하던 로젠티의 여유로운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처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아이, 정말 짜증나 죽겠네.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로젠티는 결국 씩씩거리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사람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마중을 안 나오면 어떡해요? 투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온 로젠티를 보며 엄마는 철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이거사, 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된 줄 알아? 몸이 안 좋아 온몸이 불덩이인데도 널 마중 나간다고 고집을 부리다 집 앞에서 쓰러지셔서 그래. 로젠티는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해졌습니다. 자신 때문에 그렇게 된 줄도 모르고 오히려 마중 나오지 않았다고 화부터 낸 것이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열 때문에 정신을 잃었는데도 널 마중 나가야 한다고 지금도 계속 헛소리 중이셔. 자, 봐라.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뭐라고 계속 떠들어대고 있는 양아버지인 레퍼트 씨 오른손에는 우산이 하나 들려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어찌나 강하게 움켜쥐고 있는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쩌지를 못할 정도야. 장작개비처럼 삐쩍 마른 양반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는지 나 원참. 그로부터 3년 후 로젠티는 1년여 전부터 줄곧 사귀어오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2주일 정도 남겨놓았을 때였습니다. 청첩장을 만드는 문제로 집안 식구들끼리 상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청첩장에 써 넣는 이름이 문제였습니다. 레퍼트 씨가 로젠티를 생각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바람에 아버지인 레퍼트 씨와 딸인 로젠티의 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젠티야, 청첩장에 내 이름을 써넣을 때 내 성을 따서 레퍼트 조 커리라 쓰려무나 모든 사람들이 너를 로젠티 드 브리스로 바꾸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 손쳐도 너희 시댁 쪽에서 보면 아무래도. 로젠티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던 레퍼트 씨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만 밥 먹듯이 짓거리는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다 주려 하고 무엇이든 다 양보하려 하는 레퍼트 씨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디가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난 괜찮다. 그깟 성이 브리스에서 커리로 좀 바뀌면 어떠냐.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하게 잘 사는 거야. 다른 건 무조건 그 다음 문제지. 안 그러냐? 그날 저녁 엄마가 잠시 외출을 했을 때였습니다. 레퍼트 씨가 로젠티를 자신의 방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자, 이거 받거라. 미소를 머금은 듯한 선한 얼굴을 하고 있던 레퍼트 씨가 로젠티 앞에 불쑥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너 시집 갈 때 주려고 그동안 내 엄마 몰래 약간씩 적금 붓던 돈이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시집 갔는데 보태 쓰거라. 엄마한텐 당분간 비밀로 하고. 로젠티는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통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중도의 해약한 적금 통장 속에는 15,000달러가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로젠티의 두 눈에서는 눈물이 핑그르르 돌아버렸습니다. 그리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통장 속에 들어있는 돈은 양아버지에게 있어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로젠티의 입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려 했습니다. 십자가의
지난 주말에 발간된 모 크리스천 신문의 편집자인 목사님이 쓰신 태극기란 글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신문에 쓰신 그대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태극기. 지금 생각해도 피식 웃음이 나온다. 미국으로 이민 올 때 나는 왜 이민 가방 속에 꼬깃꼬깃 태극기를 꼽을 치고 왔을까? 이민이란 조국의 배반을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금도 가끔 쓴웃음을 짓는다. 독립군의 끈앞을로 활약하기 위해 조국을 떠나 만주나 해익으로 떠나는 투사도 아니고 그 비좁은 이민 가방 속에 멸치나 고추장을 더 챙길 일이지 내가 무슨 대단한 애국자라고 태극기씩이나. 좌우간 그 태극기가 아직도 우리 집 그라지 어느 깊은 구석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불합격 수준의 애국자는 아닌 것 같다. 미국 살면서 태극기를 보고 가슴이 울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민 와서 8년 만에 88 서울 올림픽이 열렸다. NBC 방송을 타고 대한민국의 모습이 미국 안방을 점령할 때였다. 웅장한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이나 잘 사는 서울거리, 시원하게 뻗은 고속도로, 울창한 숲, 아름다운 농촌 풍경, 말끔한 고속도로 휴게실 등이 거침없이 비춰질 때마다 나는 하도 흥분이 되어 저녁을 먹다 말고 TV 앞에 매달린 적이 여러 번이었다. 한 번도 한국엔 가본 적이 없던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을 향해 저게 서울이야. 저게 우리나라 태극기야. 저게 바로 아빠가 태어난 나라라고. 밥 먹다 말고 정신없이 소리치는 아빠 때문에 아이들은 그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다. 애국가와 함께 태극기가 서서히 올라가는 시상식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그 시절에 어디 나만 그랬을까?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한인들이 그랬을 것이다. 지구촌의 대잔치, 올림픽까지 치러내는 자랑스러운 조국의 모습에 감사했고 주말 한국 학교에서 기역, 니은, 디귿은 배울지라도 코리아가 도대체 어느 곳에 박혀있는 나라인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던 아이들 앞에서도 우쭐해지는 순간이 아니었던가. 강냉이죽을 받아먹으며 초등학교를 다니던 가난했던 우리나라. 고깃국은 1년에 설 때와 추석 때, 보리밥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 넣을 형편이 못돼 겨우 콩자반이 전부이던 그 가난했던 나라에서 세계 선수들을 끌어모아 당당하게 올림픽을 여는 나라가 되었다니. 저 시원하게 올라간 서울의 발전상을 보라. 세계로 뻗어가는 코리아의 힘을 보라. 지구촌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보라. 유신시대 서울거리에서 낯설지 않았던 그 구호들이 저절로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았던가. 지금도 미국 TV를 보다가 태극기가 나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가슴이 울렁이는 버릇은 모든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태극기 유전자 때문이 아닐까. 골프 채널을 돌리다가 LPGA 한국 낭자들의 이름이 리더보드에 떠오르고 그리고 그 이름 옆에 태극기가 보이면 한인들은 흥분하기 마련이다. 이번 테니스 호주 오픈에서 배짱 좋은 우리의 젊은이 정현 선수와 함께 태극기가 TV에 비춰질 때마다 우리의 가슴은 또 얼마나 설레었던가. 밤 12시에 한다는 준결승전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그 시간 TV 앞에 대기하고 있던 한인들의 그 조국을 생각하는 뜨거운 가슴을 무엇으로 형용할꼬. 이렇듯 이민자들의 조국 사랑은 곧 태극기 사랑이요. 태극기 사랑은 조국 사랑이었다. 한국의 독립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며 조국에서 3.1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 필라델피아에 살던 서재필 박사님은 한인들과 거리로 나가 퍼레이드를 벌였다. 그들이 손에 든 것은 태극기였다.
이 태극기가 바로 우리나라요. 대한민국이라고 흔들어댔다. 캘리포니아 중가주의 리들리 인근 다뉴바란 작은 도시에서도 흰옷을 입은 한인 여성들과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대한 독립을 외치는 퍼레이드를 벌였다. 그들의 손에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다. 1970년대를 지나 80년대를 맞이하면서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마다 한인교회가 세워졌다. 대개 미국 교회당을 빌려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 하나는 태극기였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이민교회 예배당 강대상 좌우에는 자랑스럽게 성조기와 태극기가 세워져 있다. 멀리 조국을 떠나 살지라도 이처럼 태극기 사랑이 체질화된 미주 한인들에게 현기증 수준의 놀라운 일들이 자금에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번 달에 역사적인 평창 겨울 올림픽이 열리는데 거기 태극기는 빼고 다른 걸 들고 개막식에 입장하겠다고? 한마디로 말문이 막힌다. 옛날 태극기를 들고 필라델피아, 하와이, 캘리포니아에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우리 이민 선조들이 지금 그 소식을 접하면 무슨 반응을 보이실지 안 봐도 비디오다. 대한민국이란 우리 조국이 태극기까지 포기하면서 장차 추구하려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난 모르겠다. 88 올림픽 때 코흘리게였던 아이들이 다 어른이 되었지만 평창 올림픽을 핑계 삼아 우리 집에 불러들여 그 옛날 저게 바로 코리아야, 저게 바로 아빠의 나라야 라고 외치던 때를 재방송해보려던 계획은 포기해야 할 것 같다. 평창? 이젠 별 관심도 없다. 여러분께서도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셨습니까? 이은미였습니다. 십자가 운명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과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